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 서부와 남부의 폭염으로 뇌에 화상을 입은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한국의 홍수로 인한 피해는 기후변화에 민감하지 않던 한국인을 경악시키고 있다고 세계 언론이 보도합니다. 지하도에서의 공포는 물론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산속의 집도 모든 것이 부서지는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폭염도 만만치 않아서 결국 사람이 만든 기후변화를 잡지 않으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과 생명까지 잃을 수 있다는 경각심이 높아진 시점입니다. 존 케리 기후특사가 오늘 베이징에서 중국 대표와 방안을 논의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모든 피해는 급증하는데 오일 회사들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에 서약한 것을 조용하게 철회하고 있습니다. 백신 음모론 등으로 유명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결국 반유대 발언까지 하면서 비난받고 있습니다. 코비드가 중국인과 유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유전자 조작 무기라는 음모론입니다. 그는 민주당 대선 후보 등록을 한 뒤 의회의 지지를 받고 있고 민주당보다 공화당이 더 강하게 지지합니다. 대학에 긴급 낙태약 밴딩 머신이 늘어납니다. 연방대법원의 낙태 금지 판결에 대한 반작용인데 밴딩 머신에 대한 반발도 생깁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와 러시아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인 다리를 우크라이나가 폭발시켰습니다. 러시아는 보복은 아니라면서 곡물 수출 협약을 깼습니다. 세계 곡물값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아주 어수선한 일들도 많이 있었고 또 아주 좋은 저희 주말에 라디오 서울이 준비를 했었던 교육 세미나도 있었고요. 저는 오늘 먼저 다 같이 여러분들께서도 나와는 직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과연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인가? 기후변화와 세계 각 지역에서의 피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 언론은 물론이고 세계 모든 언론이 한국 특히 이제 청주의 지하도에서 많은 분들이 숨진 이런 것들을 그냥 한국의 기간 산업이 준비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기후변화가 거기까지 갔구나. 이번에 이제 서울은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던 것 같은데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피해가 많았잖아요. 충청북도 지역.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미국도 지금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유럽, 중국 다 기후 최고 고온을 경신하고 이 고온, 폭염이 아닌 곳은 또 폭우가 내린다던가 비바람이 분다던가 이만저만한 일이 아닙니다. 올여름 기후를 쭉 모니터링을 해보면 바닷물 온도가 90도라고 하니까 어디 수용하겠습니까? 대기, 얼음, 빙상 등을 포함하는 기후 시스템이 완전히 궤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산업화 전보다 지금 1.2도가 높아졌다고 하니까 화씨로는 한 2.15도 정도가 높아진 건데 이게 굉장히 큰 기반 시설에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 같은 기간 산업, 기반 시설을 만들지 않았으니까 이런 일이 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제가 그 신문 뮤지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신문 뮤지엄에서는 모든 세계 각 나라의 신문의 맨 그 프론트 페이지를 보여주는데 봤더니 거의 이 기후변화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애리조나 피닉스에 살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이제 어느덧 한 20일 정도 여러분들께서 110도가 넘는 그 기온에서 생활을 하고 계신데 뇌에 화상을 입은 분이 생기는 겁니다. fire in brain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거의 숨져가는 남성을 응급구조대가 와서 병원으로 모셔갔습니다. 애리조나 피닉스의 소방관이.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이상하게 행동을 하시더래요. 이분이 트럭에 막 머리를 부딪히고 머리가 아프고 뜨거웠다는 얘기가 되겠죠. 머리를 막 흔들고 그러다가 의식을 잃었고 거의 숨지실 뻔한 찰나에 응급구조대에 의해서 구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2013년도에 이 지역에서 마리코파 카운티, 선거로도 이슈가 많이 됐었던 그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고온 관련 사망자는 75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425분이었거든요. 올해는 어떻겠습니까?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미국 서부와 남부가 고온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병원에 실려가기 그 직전의 사인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조심하시라 하는데 땀을 막 흘리다가 땀도 중단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는 뇌에 화상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피부가 뜨거워지고 마르고 벗겨지고 이런 건 아주 보통인 겁니다.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지만 저도 철이 없지 그 말씀을 하나를 더 덧붙였어야지 되는데 누가 밖에 나가고 싶어서 나가겠습니까? 이 더운데 뛰어놀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하시는 일에 따라서 할 수 없이 고온에도 밖에 나가서 작업을 하셔야지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꼭 날짜를 맞춰야지 되는 조경산업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서로들 얘기도 안 하신대요. 밀짚 모자 속에서 그냥 어떻게 하면은 좀 그늘을 찾아볼까 하는데 또 미국은 사막이 많잖아요. 사막이 더 뜨겁죠? 라스베가스도 최고 기온을 경신을 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밀짚 모자 쓰고 일하시다가 밀짚 모자 여기에 뭔가를 이 이마에 얹었어도 살갗이 그냥 완전히 벗겨지는 그런 일들. 피부가 뜨거워지고 마르고 심장 박동 빨라지고 그러다가 정신이 혼미해지고 기절하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17일째 114도 이상 되는 기온에서 생활을 하고 특히 이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게 고온 화상, 살갗이 벗겨질 정도의 더위, 한 107도 정도 되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길이 너무 뜨거워서 아스팔트가 이글이글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안전벨트도 싯벨트도 자동차 밖에 오래 세워두었으면 싯벨트 속에 금속이 조금 있죠. 그 금속 만지면 됩니다. 손이 되게 되고 그리고 난간 같은 거 잡아도 얼마나 뜨거워요. 그래서 화상을 입으시는 분들 병원에 실려가시는 분들 무척 많고 미국의 경우는 지금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1억 명 이상이 이 같은 플로리다주 그리고 텍사스를 거쳐서 네바다로 오고 캘리포니아로 오고 캘리포니아에서 북쪽으로 워싱턴주까지 가는 이런 한 1억 3천만 명 정도가 폭염 경고를 받았고 이번 주에도 계속 덥답니다. 라스베가스가 117도로 기록을 경신했다고 하는데 어젠가요? 그러면 47.2도입니다. 섭씨로. 거리가 비었다면서요. 어제 그랬습니까? 그리고 경비원들이 카지노에서 무엇을 경비를 했는가? 카지노 보면은 막 분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수에 너무 더워서 뛰어들어가는 사람 없도록 막으려고 그걸 이제 감시했고 라스베가스에서도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서로 말도 안 하고 부채질만 하고 그러면서 이제 타코 트럭 같은 데서 타코 사드시고 힘들게 일을 하셨겠죠. 캘리포니아주도 센트럴밸리 지역 무척 위험했습니다. 데스밸리야 세계에서 가장 기온이 높은 곳에 속하니까 그 데스밸리가 129도 56.7도입니다. 섭씨로. 그런데 데스밸리에는요. 인간은 참 대단합니다. 경고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데스밸리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도 가신다니까요. 극단적인 체험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또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이다 유튜브다 해서 내가 바로 이런 때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데스밸리를 경험을 해서 하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관광객들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텍사스주도 엘파소는 애리조나는 17일째 110도 넘는 온도라지만 한 달째 이제 110도 이상 110도 정도가 되면은 한 그 섭씨로 38도 정도가 되는데 그런 이상 고온을 보이면서 도저히 텍사스에 살고 계신 분들은 어떠십니까? 엘파소 한숨을 돌릴 여유가 없는 그런 날씨입니다. 플로리다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12개 주 남부와 이제 서부 워싱턴 주까지를 포함을 해서 더위 경고가 내렸는데 플로리다주도요. 바다에서 김이 모락모락 난답니다. 기온이 90도가 넘으니까 모락모락 날 수밖에 없죠. 이런 때는 나이 드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평소에 질병이 없던 사람도 다칠 수 있다. 건조한 열기, 무슨 뭐 무더운 공기, 열돔 현상, 멕시코만의 뭐 이상 기온, 뭐 물도 따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뭐 공식적으로 기록적으로 멕시코만도 가장 그 습기도 많고 따뜻하다고 하잖아요. 뭐겠습니까? 기후변화죠. 다른 지역은 버몬트 같은데 여전히 한국과 마찬가지로 홍수로 사람들이 어떤 분 사진 보니까 머리에다가 이제 그 작은 여행용 가방을 이고 그냥 물을 헤쳐가면서 어디론가 피신을 가는 그런 분들 버몬트에서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요.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폭염과 폭우 같은 것 여러분들 다 각오를 하셔야지 되고 제일 처음은 사실 따지고 보면 캐나다부터 시작했죠. 캐나다의 산불로 시작을 해서 미국까지 이 공기의 퀄리티가 아주 나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폭우, 뭐 폭염 이렇게 됐는데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태리의 시실리가 118도, 그럼 한 48도 정도 오늘 최고 기온이 그 정도 올라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역사상 최고의 기록이라고 하고 유럽도 이제 지중해 그 연안을 따라서 쭉 그 뭐 폭염 같은 것이 형성이 돼서 이번 주에 사상 최고 기온을 경신을 할 곳이 많고 이미 사상 최고 기온을 경신한 곳도 많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126도. 아우, 데스밸리와 거의 비슷하네요. 중국의 삼바오. 최고가 섭씨로 하면 한 52.2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는 한국의 청주의 지하도 모든 매체가 전부 보도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산사태, 그런 산사태가 일어날 리가 없다고 생각했었던 곳에서 수십 년을 살아오신 분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런 것을 아주 해외 언론이 자세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물에 빠진 그 차량 속에서 사람을 구조하는 것, 버스 기사 그분은 이제 시신으로 발견이 됐고 많은 분들께 더 이상 우리가 후진도 할 수 없고 전진도 할 수 없습니다. 유리창 떼드리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구조되신 분들도 계시고 시신으로 발견된 분들도 계시고 최소한 뭐 40명 넘는 사람이 이번에 며칠 사이에 사망을 했고 부상당한 사람도 많고 10,000명 이상이 대피를 했습니다. 잠수사들 보이잖아요. 텔레비전 보거나 사진을 보시면 잠수사들 포함한 구조대, 온갖 장비가 다 동원돼서 뭐 현대 이렇게 써 있던데요. 갑작스러운 홍수에 차량 15대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것은 BBC 방송은 공포영화보다 더 무서운 공포영화다. 대한민국의 경종을 울렸을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이런 것이구나. 갑자기. 물론 기관시설은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이런 상황이 올 것을 대비하고 상하수도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피해가 심한 거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수백 명의 구조대원들이 그 지하도의 흙탕물 속을 헤치면서 구조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지금은 뭐 한때는 막 천정까지 물이 다 찼다가 지금은 거의 이제 무릎 아래 정도로 빠져나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한 사람까지 구하겠다는 그 구조대에 사투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도 세계에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BBC 방송입니다. 충청북도 바로 그 청주에서 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작은 농촌 마을 에담이라는 곳입니다. 저는 이름이 특이해서 봤더니 ADAM이라고 영어로 그렇게 쓰더군요. 송두호 선생님 87살 되셨습니다. 눈을 감고 문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마루턱에 앉으셔서 피해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그냥 시골에 아주 소박한 평이한 단층집입니다. 내부는 완전히 바닥이 찢어지고 물에 잠긴 그 소지품이 막 천정까지 거의 그 쌓일 그럴 정도. 대부분은 이제 부서진 책상, 뭐 전기제품도 막 부서지고 이리저리 휩쓸리다 보니까 부딪혀서 그렇게 전기제품이 부딪히면은 모서리로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조각들이 그 뜰에 흩어져 있는데 군인이 2명이 와서 수레에 이제 그런 걸 다 담으면 이 87살 되신 송두호 선생님은 그거 금속은 철은 버리지 마라. 철은 뭐 달아서 무게로 달아서 팔 거야. 빠르지 마라. 스탑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것이요. 물이 들어올 때 무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죽을 수도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이 기자에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멍한데 40년 동안 이 에담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뭐 늘 한국이 장마철이니까 더군다나 무슨 일본에서 먼저 있었고 인도도 몬순이고 하니까 뭐 잘 지내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말에 내린 비로 강물이 막 불어나고 그 산악이 얼마나 울창하겠어요? 그 지형을 따라서 땅이 산사태가 난 거죠. 집을 막 파묻고 막 수십 명이 숨지는 이런 비를 저는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많은 일을 지금부터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건 저의 능력을 넘어나는 것 같습니다. 거의 90세인데 뭐 와이프도 조금 어디가 편찮으신가 봐요. 내가 도대체 뭘 해야지 되고 어디로 가야지 되는지 우리 노인들은 원래 살던 곳에서 숨지게 되는데 이건 정말 치우기조차도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이분은 40년을 이곳에서 사셨잖아요. 옆집에 사시는 분은 74살 한창래 선생님. 진흙으로 다 덮여버린 마당 한가운데 쪼그리고 앉아서 지금은 없어져 버린 냉장고도 어디로 갔는지 뭐 문이 열렸는가 보죠. 그 여러 가지 내용물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계셨다는데 김치, 장아찌 뭐 이런 것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고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분은 옆집에 계신 송 선생님과는 달리 이사 온 지 15일밖에 안 되셨답니다.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아직은 15일밖에 안 됐으니까 상자에서 이삿짐도 꺼내지 않았는데 꺼내지 않은 이삿짐이 다 상해버린 거예요. 74세고 이런 종류의 재난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내 기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죽지 않아서 다행이죠. 굉장히 강한 얘기죠. 죽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BBC 방송은 한국 사람들은 지구온난화 영향에 대처하는데 덜 익숙한데 또 오늘 더 많은 폭우가 내린다고 예보가 됐잖아요. 그래서 위험은 어렴풋하게 물론 이제 그 청주 지하도 사태처럼 뭐 막을 수도 있었던 부분도 있는데 못 막은 것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준비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 위험은 어렴풋이 보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에담이라는 농촌 마을 분들께도 이제 한국의 장마도 더 이상 여름의 일상이 아니라 아주 두려운 생명까지 앗아갈 그럴 그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폭염주의보 계속 내려져 있고요. 기후변화 없이는 이 모든 미국에서 이태리에서 라스베가스에서 뭐 센트럴 그 밸리에서 캘리포니아 일어나는 일들이 기후변화 없이는 불가능한 새로운 일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 케리 미국의 기후 특사가 지금 베이징에 가서 오늘 뭐 카운터파트를 만나서 의논을 하는데 이게 이제 두바이에서 열리는 그 이산화탄소 그 기후변화 회담이 있기 한 4개월 전에 미국과 중국이 아직까지 가장 많이 이미 배출을 했고 이산화탄소 같은 여러 가지 기후변화의 중요한 요인을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이걸 줄여야지 된다는 얘기를 메탄 배출을 줄이기 이런 얘기 석탄 산업에서 많이 나오는데 중국은 아직도 석탄 산업이 훨씬 주가 되니까 중국과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게 너무 급해요. 시급해요. 이렇게 얘기를 뭐 하면서 회담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자넷 옐런 재무장관도 이스라엘에서 G20 이제 그 정상급 회담이 열리는데 뭐 이거 기본적으로는 가난한 나라 빚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슈였지만 기후 변화에 대해서 각 나라는 재무부에서 어떤 정도의 이제 그 예산 같은 것을 책정을 해야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기본적으로 왜 힐에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지난번에 그 팔로스 버디스 북쪽 그 롤링 힐스 에스테이트처럼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도 힐 지역 같은 게 많이 있죠. 그런 곳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튼 준비하실 수 있는 것은 준비를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무언가의 재앙이 닥칠 수 있으니까 마음이라도 그리고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는 저기 살고 부모님은 여기 살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준비를 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그 변화도 변화지만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은 범죄, 펜타닐, 그로 인한 뭐 쓰레기장이 돼버리는 것 같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잠시 뒤에 그 같은 위험은 전해드리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난 토요일에 제3회 교육 세미나에 와주신 분들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저는 맨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인내력이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가져가시는구나 하는 생각도 했고요. 특히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끝부분에 있었습니다. 두 명의 코넬 대학과 유펜에 다니는 학생이 직접 본인들의 경험을 얘기하는데, 야, 실제적인 것과 어떠한 어떤 이상적인 것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되나요? 이 마음을 탁 치는 영감을 주는, 영감을 주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저 학생들의 나이를 대강 우리가 계산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저의 나이와 비교를 해보게 되면서, 야,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을 정말 존중해야지 되는구나. 저 정도의 철학과 끈기와 그리고 보드라움도 있고요. 융통성도 있고요.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갔겠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탑으로만 묶여지지 않았는데도 이제 저는 코넬에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학생도 있었고 하는데, 아무튼 저는 맨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아무튼 저희가 늘 하니까 이번에 것을 더 부족한 부분을 애들을 해서 다음번에 교육 세미나에는 또 다른 차원의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것이고요. 회사 차원에서는요. 저는 또 하나 개인적으로는 토요일이었잖아요. EK 갤러리가 별로 처음 가봤거든요. 기대를 크게 안 했었거든요. 근데 갔더니 그 홀이 우선 천정이 높았고, 앞에 계신 분들은 모르셨겠지만 저는 제일 뒤에서 봤기 때문에 마치 유명한 어느 교회에 천정이 뚫려져서 하늘이 바라보이는 그런 것처럼 구름이 쫙 보이고요. 하늘의 색깔과 구름의 색깔도 달랐고요. 굉장히 저한테는 신선한 그런 나들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오늘 한국일보를 보시면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이은 기자의 기사가 실려 있는데, 제가 한번 그대로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기사 그대로 거의. 요즘 한인타운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이 기사와 비슷한가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어요. 파괴돼가는 한인타운 누가 책임지나.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매일 반복되는 현상이다. 그 앞에 있군요. 7월 17일 오늘 아침 7시네요. 야, 부지런하네요. 한인타운에 물론 저는 그보다 더 일찍 나왔지만 취재가 7시면은 굉장히 부지런한 거잖아요. 7월 17일 아침 7시 한인타운 심장부고 고급 고층 콘도인 솔레어의 지상 광장의 모습 사진까지 실렸습니다. 여러분들 koreatimes.com에 가시면 이 파괴돼가는 한인타운 누가 책임지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사진까지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밤새 마약 중독자들이 장악한 광장은 온갖 오물과 쓰레기, 마약의 흔적이 난무하다. 아침마다 붐비던 광장의 스타벅스가 문을 닫는 날들이 늘고 있고, 파리바게트도 오늘은 영업을 안 한다고 종업원이 문을 닫고 얘기한다. 이게 이제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매일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밤새 고성방가와 기물파손 그리고 대소변을 배출하고 마약을 즐기는 무리들이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계속 그렇게 하고, 다음날 아침 9시가 되면 직원과 시의 직원이죠. 주변 상가와 빌딩 청소원들이 청소를 시작합니다. 시정부가 그동안 보여준 모습은 수많은 시민들을 실망하게 합니다. 무능력하고 부패한 시정부의 모습은 일상이 되어가고 LA 도시 파괴 현상은 가속화돼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CBS 같이 하루 종일 마약에 중독된 불청객들에게 시달리는 업소들이 언제까지 영업을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목격했듯이 종업원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으면 언제나 문을 닫을 수 있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시정부가 시민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만은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한인 단체들이 있지만 실제로 한인타운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없다고 느껴지는 것은 기자만의 생각입니까? 오늘도 해가 뜨고 날이 더 밝아지면 시민들이 출근을 할 것이고 밤사이 벌어진 일들을 치우고 정리하는 일들이 분주히 시작될 겁니다. 마치 범죄 현장을 숨기려는 노력으로 보여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인타운 주민과 단체들은 더 이상 늦기 전에 우리 손으로 한인타운을 지키는 행동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한인타운이 스키드로우나 다운타운 샌프란시스코처럼 되지 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젠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그저 일단은 문제 제기네요.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이제 이런 일들이 전염병처럼 번져가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아무튼 오늘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함께 지금 현상이 이렇지 하고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겠죠. 한인타운,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아주 큰 문제고요. 저는 지금 이 타임에 한 가지를 전해드리겠는데요. 지금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의 미국에서는 전해드리지 않은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다 전해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로버트 케네디 전 법무장관이었고 존 F 케네디의 동생이었고 형을 이어서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유세 도중에 지금 로버트 케네디 하이스쿨이 있죠. 거기가 로버트 케네디 호텔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호텔에서 막 수영장도 아름답고 해서 야자수도 있고 수영하고 했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암살당했고 그의 아들인데 이 아들은 지금 뭐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평이한 그런 면은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디오를 뉴욕 포스트가 입수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기사로만 보다가 오디오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F 케네디가 지난주에 그쪽에 뉴욕의 레스토랑에서 열린 뭐 일종의 기자회견 비슷하게 뭐 지지자들도 모인 그런 자리에서 코비드 19에 대해서 또 새로운 음모론을 내놨습니다. 원래 음모론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코비드 백신을 포함해서 백신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건 이제 처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였던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뭐 백신이 자폐증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본인 백신 접종 받았습니다. 이 코비드 19이 유대인이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아슈케나지 유럽, 중유럽 그런 유럽의 유대인과 중국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인종을 보호를 해야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코비드 19에 강하다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그래서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여기에 제일 큰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냐? 백인과 흑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인과 흑인을 공격하는 것이 목표고 중국과 유대인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다. 이 비슷하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한마디는 고의적으로 표적이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건 분명히 인종적, 민족적 차이와 영향을 보여주는 뭐 의문이 있다. 워낙에 음모론을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매체에서는 그 뭔 소리? 중국 사람도 100만 명 이상이 숨졌구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 반발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의 전국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제이미 해리슨입니다. 케네디의 발언이 우리 민주당의 견해를 반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니까 분명히 우리 민주당하고는 의견이 다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무슨 뭐 뉴욕이 지역구인 하원 의원도 로버트 케네디 그 주니어는 아버지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을 너무 많이 했는데 도대체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일을 이처럼 많이 한 아들을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성명서를 발표할 정도니까요. 또 이제 전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그 데비 와츠먼 슐츠 하원 의원, 지금은 이제 플로리다가 지역구이죠. 케네디의 발언이 정말 반유대주의 이런 혐오증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을 모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무슨 뭐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너무 공격적이다. 아니 중국인과 유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유전자 조작을 한 뭐 코비드 19 이게 사실은 이렇게 길게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건데 이 사람이 늘 음모론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화당이 좋아하는 겁니다. 민주당에 이런 후보가 나와서 민주당에 좋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비판이 막 일어나자 트위터에 딱 씁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민주당의 예비선거 후보가 이거
이 보도가 틀렸고 나는 뭐 딱히 유대인을 살리기 위한 그런 그 타겟으로 이 코비드 19 바이러스가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딱 규정을 한 적이 없다. 본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앞에 고의적으로 표적이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논문은 분명히 있다. 이게 중국인과 유대인에게는 이 유대인들은 바이러스에 강하고 그리고 다른 뭐 백인과 흑인은 약하다. 뭐 이런 얘기요.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잡지 애틀란틱의 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드디어 이제 그 로버트 케네디가 반유대 전선까지 왔구나. 하나도 놀랍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 많은 음모론을 얘기했기 때문에 무선 인터넷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한다. 뭐 이건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있기도 할 것 같고요. 상수도의 화학 물질이 이 성별, 남녀 이런 것 같은 것을 뭐 아주 이상하게 하게 만든다. 물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리고 CIA가 그의 아버지와 삼촌을 존 F 케네디를 살해했다. 이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지난 금요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 건 아니죠. 의회가 한 거죠. 의회가 존 F 케네디 암살에 대한 이제 일종의 그동안 실드했던 것을 조금 풀었는데 뭘 풀었냐면 지금까지는 그 리 하비 오스월드와 그의 어머니 사이에 그 존 F 케네디를 암살하기 전에 이제 오고 갔었던 메모 이건 오래전에 공개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메모를 처음에 뭐 CIA가 갖게 되고 처음에 그 메모를 발견해서 이제 누구에게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 루벤 에프론이라는 이제 이 사람 정도를 발표를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봉인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 봐 CIA가 그렇게 했어 하는 음모론은 아직까지도 있는 그런 얘기고요. 그 밖에도 무슨 뭐 항우울제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음모론으로 퍼뜨리는 것이 대량 총격 사건은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항우울제다. 이거 공화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신질환의 문제라고. 이래서 공화당이 좋아하는 겁니다. 5G 이건 데이터를 다 저도 5G인데요. 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 같은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음모론을 많이 퍼뜨리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미 트럼프 이전에 선거의 부정선거를 먼저 주장했었던 사람이에요. 2004년도에 부시가 대통령이 된 거 그거 선거를 훔친 거다 이렇게 먼저 말을 했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애틀란틱의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다가 이제 하다 결국은 반유대 여기까지 왔는데 오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는 게 나는 이상하다 뭐 별로 놀랍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에 해가 되니까 여러 가지로 산만해지기도 하고 오늘도 그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트윗한 것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와 그 토론하지 않을 거야. 그 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당할 수가 있겠어? 능력이 부족하지. 이렇게 얘기하던데 아무튼 민주당에 해가 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후보 토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뭐 규정, 뭐 선거 자금도 그렇고 지지율은 충분히 되고도 남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를 할 때의 그 뭐 방식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그리하여 두 사람이 과연 토론을 할지 바이든은 당연히 싫어할 것이고 그리고 뭐 꼭 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으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도 첫 번째 토론 지금 안 한다는 쪽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음모론자다. 여러 가지 기후변화 등등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건 많고요. 변호사 출신이고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그 가문의 이름이라는 거 이거는 세계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그 가문의 이름이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냥 케네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냉면 무슨 냉면이 좋아 그 회사에서 만든 건 믿을 수 있어 하는 것처럼 케네디 가문이니까 봐봐 뭐 존 F 케네디 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뿐만이 아니라 가장 최근에 숨진 에드워드 케네디도 마찬가지잖아. 그렇게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온갖 것을 다 누리면서도 에드워드 케네디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헬스케어를 하지 못한 것을 본인이 어느 순간에 조금 양보했으면 이루어질 수도 있었던 것을 공화당 행정부와 그걸 못해서 내가 너무 끝까지 후회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이런 3 케네디즈가 있는데 뭐 그 가문의 사람인데 어느 정도는 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 미국이라는 이런 큰 나라의 지도자쯤 되면은 음모론을 신봉하는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되겠죠.
제가 오늘 뭐 맛보기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대학교 캠퍼스에 가본 적이 언젠가요? 저도 꽤 오래된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의 자녀분이나 손주, 손녀 분께서 대학에 다니신다면 지금 대학에요. 플랜 B 밴딩 머신 자동 판매기가 있답니다. 이 플랜 B 밴딩 머신이라는 것은 적어도 39개 대학이 설치를 했고 지금 점점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낙태가 불법화되면서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뭘 파는 게 이 자동 판매기냐? 플랜 B 긴급 피임약. 긴급 피임약이 긴급 피임을 하는 게 아니라 낙태약인 거잖아요. 곧 성관계를 가진 뒤에 뭐 다음 날 뭐 이렇게 하고 뭐 뭔가 과정이 있겠죠. 그런 것을 밴딩 머신에서 자동 판매기로 팔도록 아마 연방 대법원이 낙태를 금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면 대학교에 이 같은 밴딩 머신이 이처럼 빠른 속도로 설치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설치되고 나니까 그랬더니 또 이제 낙태를 반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좀 보수적인 분들이시죠. 그런 분들이 또 막 비난을 합니다. 어찌 그런 그 흉물을 학교에 신성한 학교에 갖다 놓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누구에게는 흉물이 될 수 있지만 또 누구에게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되는데 뭐 성생활을 하는 것은 미국 청소년들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11살 때부터 성생활을 뭐 하는다는 그런 그 소녀도 있기 때문에 13살은 뭐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성생활을 하면서도 아직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는 안 되니까 뭐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내가 뭔가를 뭐 놓쳤다 하는 경우에 after 뭐 그런 그 피임약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는 어떤 그 성인들이 저건 흉물스러운 머신이야라고 하는 것이 그 머신 안에 들어있는 약이 미러클 약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해서 이제 지금 보수 쪽에서 막 비난하고 있는 것이 반이래요, 영어로. 반대하는, 반대 베이비, 반대 가족. 이거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거나 가르쳐서야 되겠는가. 이건 오히려 아주 커리큘럼, 진보적인 커리큘럼보다도 더 위험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어디서 봤냐면요. 가디안이 영국 신문 가디안이 보도를 했네요. 젊은 여성을 아주 그냥 위험하게 한다. 이거 뭐 성병에도 노출되고 뭐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안심하면 성생활을 더 편안하게 한다. 뭐 이런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긴급 피임약이라는 것은 일반 낙태약과는 달라서 배란을 막거나 늦추는 것. 낙태약은 이미 이루어진 배란까지 다 돼서 이루어진 그런 임신을 끝내는 것. 이 플랜 B는 이루어지지 않은 임신을 막는 것. 대학교에 이제 이 같은 자동 판매기가 머신이 많답니다. 그럼 이건 학생들의 우리가 그 생각들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학생들은 자동 판매기에서 이 같은 플랜 B 약을 사는 것을 별로 주저하지 않는 거죠. 친구들끼리는 그 나이 또래는 그러니까 밴딩 머신이 있는 거겠죠. 물론 학생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요. 이게 이제 지금 미국의 새로운 추세고 또 화석 연료 사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지구는 더 뜨거워진다. 탑 과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역사상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가장 뜨거운 6월 달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세계 선두주자 오일 회사들은 반대 방향으로 나간다. 화석 생산을 늘리고 대안이 없다. 우리도 다 뭐 어떻게 하려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들의 목표는 지구 온난화 기록을 낮추는 게 아니라 회사 이윤의 기록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화석연료 업계는 위험한 상품을 팔아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데 이전에 보다 더 심각하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뭔가가 처음에는 이제 화석연료 같은 것도 인간에게 굉장한 편리함을 줬었겠죠. 그런데 이제 뭐든지 절제와 자제와 어떤 쿼터가 있는데 그 쿼터를 이미 넘어간 겁니다. 어느 순간 선을 넘으면 그 다음엔 걷잡을 수 없이 세계가 지금 이렇게 기후변화로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어쩌지 못하고. 그래서 화석 연료 산업계가 돈을 많이 버는 동안에 죄 없는 사람들과 정부가 그 업계의 무모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아니죠. 우리도 기본적으로 좀 편리함을 누린 거는 있겠죠. 이게 이제 하버드 대학의 나오미 오레스케스 교수가 한 얘기입니다. 이 오일 업계를 연구하는 교수가. 저는 일반 소비자들도 어느 정도는 그 영향을 받아서 편리함이라든가 또 오염 배출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게 상식적인 생각 아닐까요? 그런데 주요 이런 그 에너지 회사들은 지난 몇 년 동안 기후 위기에 우리도 뭘 하겠습니다 많이 해놓고는 서약까지 했어요. 배출량을 줄인다고. 그리고는 최근에 슬그머니 이 같은 계획을 철회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BP가요. 2월 달에도 아주 기록적인 더위가 있었는데 2030년까지 오염 배출량을 35% 줄이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는 이걸 20%에서 30%로 줄였습니다. 그것도 목표까지 이 경우는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확률이 높죠. 엑선모빌도 무슨 뭔가 이제 그 탄소를 좀 덜 만들어내고 하는 것으로 해서 자금을 많이 우리가 배당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조용하게 그걸 철회해 버렸다는 거죠. 쉘도 마찬가지로 우리 극적으로 이 배출량을 줄이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고는 재생에너지에 투자한다고 했었던 것을 하지 않는다던가 이렇게.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 교수 등등이 하는 얘기가 정말로 실효성 있는 그런 그 지구 온난화를 막을 만한 방안을 만들려면은 이게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자발적으로 이 에너지 회사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바꿀 것이라고 믿는 것을 멈춰야지 된다. 그러면 뭔가를 규제를 해야 되잖아요. 규제를 해야지 되는데 규제를 하려면 텍사스주의 테드 크루즈 같은 연방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회사에서 돈 버는 게 돈을 기금을 받는 게 너무 많아요. 웨스트 버지니아의 조 맨슨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조 맨슨 의원은 실제로 본인이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해서 돈을 또 엄청나게 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슬금슬금 뭐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넘어가지 못할 위기라는 이런 보도가 오늘 굉장히 많은 매체에서 좀 집중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잘못 눌렀는데요. 그럼 일단 도와주시는 분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분 40초가 남았습니다. 아주 귀한 시간인데요.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점령을 했고 점령하고 4년 만에 다리를 놨습니다. 캐리치 브리지라고 해서 이 다리가 러시아하고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를 잇는 유일한 통로였고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뭔가가 많이 건너서 갔겠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는 여기서 우크라이나 남부로 쭉 뭔가를 이제 수송을 하는 겁니다. 이걸 우크라이나의 정보국과 해군이 드론으로 공격을 해서 중간에 이제 딱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러자 러시아가 우리 여기에 대한 보복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난 여름에 터키가 중재를 해서 왜 이 흑해를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곡물을 수출하도록 서로 협상을 했잖아요. 이거 일단 없어. 물론 그동안 이 협상이 이상하게 우크라이나에게 더 좋은 것 같아 러시아보다 러시아가 불만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딱 이게 시기가 맞아서 타이밍이 딱 이때 이렇게 해서 결국은 손해보는 사람들은 세계 곡물값이 올라갈 것이고 우크라이나의 곡물이 뭐 만만치 않으니까요. 해바라기 씨 오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반 이상이 세계에 나가는 것에 우크라이나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했었던 것은 이름을 들으시면 잘 모르실 텐데 그 제인 버킨이라고 바로 이 제인 버킨의 이름을 따서 에르메스의 가방이 만들어졌잖아요. 이 여성이 가수고 뭐 배우고 영국계 프렌치인데 그렇게 유명했던 것은 아름답고 뭐 등등 영화, 노래 때문이 아니라 그 태도 때문이었다. 길게는 못 말씀드리네요. 강혜신이었습니다. 숨졌습니다. 76세로.